미국 대선에 중국산 제품인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미니언 제품과 이번 미국 대선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검사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추적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바이든은 한국 진보 정권과 궁합이 잘 맞는다며 뚜벅뚜벅 평화의 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자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판매가 빠르면 내년 초 시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중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이 진행 중이던 브라질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내려주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추미애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보고서는 3개월이 되도록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의해 뭉개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유치한 것인데 또 애꿎은 우리 청소년들만 피해보게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과 미국 대선과 관련한 얘기를 채팅창에서 나눴습니다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 우리 우파 진영이 심한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채팅창에서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100% 맞다는 확신이 남을 배척하게 되고 분열과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심리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트럼프 바로 싸잡아 비난하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거나 미국의 부정선거는 없었다 또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중이다, 우파가 아니다라고 역시 싸잡아 비난하면서 갈등과 대립 분열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의 임기,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 습득 능력과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100% 맞다는 확신, 그래서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편견과 오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그를 무조건 추종하는 소위 문바들을 혐오하는 건 바로 그들이 가진 무조건적인 확신, 즉 내 말은 맞고 니들은 적폐 세력 또는 토착 외구인이 니들 말은 무조건 틀려라는 폐쇄적 사고와 행동 때문이죠. 진영 논리 때문에 저런 사고와 행동 양상을 띠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일반적 국민의 범주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말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즉 대깨문이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율은 48.7%, 득표수는 1149만 2389표,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은 51.6%, 1577만 3128표, 홍준표 전 대표의 득표율 24%, 785만 2849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얻은 득표율은 41.5%, 얻은 표는 1191만 5277표였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수치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문재인과 맞붙었을 당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열린 대선이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광풍에서도 그간 쭉 지지해왔던 보수 정당의 표를 던진 이 785만 2,849표, 여기에 조원진 후보가 얻은 4만여 표 정도가 보수 우파의 본진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얻은 표와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의 차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승민, 안철수에게 갔을 것입니다. 즉 이분들은 정치적 환경과 시류에 따라 언제든 표심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성향의 사람들 없이는 단 한 표라도 이기면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는 식의 사고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 진영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수파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들을 부정하는 세력과 타협하고 또 함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진영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우스운 꼴은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하디 흔한 말입니다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숲 속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나무도 있고 부정선거라는 큰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만 매달리는 사이 그 넓은 숲을 상대방에게 다 빼앗기고 전부 포위당하고 만다면 우리는 그 나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 나무들을 말이죠. 자, 이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긋지긋한 문재인의 임기도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고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SNS로 전격 해임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트럼프의 분노라느니 분풀이라느니 레임덕이라니 온갖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의 해임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연방군 투입을 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군 동원은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뜻을 거역했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을 육군과 해군 그리고 소집명령을 받은 각주 민병대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최고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선전포고권과 군 편성 유지권은 의회 그리고 강화조약 체결은 상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만,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뒤 참전하거나 의회 승인 아래 군사력을 동원하기보다는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 단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861년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연합에 대항해 군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선전포고 없이 미군 참전을 명령하기도 했죠. 후임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1953년 의회 승인 없이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가 군사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공동결의를 채택하도록 한 뒤 베트남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퍼 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슈와는 별개로 미국 내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따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동안 잠잠했던 펜스 부통령도 공화당 내 중진 의원들도 법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지층들도 결집하며 트럼프 캠프 측은 불복 소송에 앞서 다음 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당혹스러운 건 바이든 후보 쪽입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연방조달청이 바이든 인수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돕는 인수위를 지원해왔던 연방조달청이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든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연방기관의 인수인계 작업 지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조달청과 비슷한 미국 연방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당선인을 공식 승인한 뒤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한 인정물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인수위를 출범한 이후에도 연방조달청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방조달청 청장인 에밀리 머피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머피 청장은 대선 승자를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연방조달청이 당선인 공식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인수인계를 위한 연방자금 수백만 달러 인수와 정보기관 등의 부처관리 면담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당선인과 외국 정상 간 통화도 주선하는데 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인수위 한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지연된 것은 지난 2000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대선 때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 고어 후보는 초박빙 승부를 펼쳐 재개표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됐는데 이에 따라 5주 동안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정황이 우리나라 4.15 총선과 점점 더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주에서 전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바이든의 표로 훔쳐갔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폭로의 주인공은 폭스뉴스 칼럼니스트 카일 베커입니다. 베커는 표를 바꿔치기 한 소프트웨어 이름이 도미니언이라고 밝히면서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30곳의 경합주에서 이 개표 시스템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독 접전지에서만 도미니언 시스템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은 폭스뉴스 칼럼니스트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도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매체는 선거위원회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대선 바로 전날 모르간과 스팔딩 카운티에서 선거 소프트웨어인 도미니언을 급하게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소프트웨어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개표 시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폭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이 도미니언 기계의 고장으로 유권자 카드의 일련 번호를 대조할 수 없었다고 폭로하면서 선거 전날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교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가 완료된 표를 분류해야 할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신 후에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예비 기계가 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비를 두거든요.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할게요. 기계만 교체. 해보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뭐야? 렉 걸린 줄 알았는데.
이름. 이거는 아까 거예요. 이걸로 바꿨어요,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투표 분류기 자체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했지만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기계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의 경우 정진석 의원이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가 개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투표 분류기를 껐다가 다시 켜고 재개표를 했더니 결과가 뒤집혀 정진석 의원이 승리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은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상호 정치평론가에 따르면 도미니언은 미국 3대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최근 중국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분류기를 납품한 한텔 시스템과의 관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올해 초 중국산 장비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개표장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 통과 시엔 정상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납품했는데 선거 전날 마치 준비해 놓은 듯이 개표소에서 고장을 핑계로 중국산 프로그램을 급히 교체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도미니언 시스템을 보안상 이유로 사용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건주,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등을 포함한 무려 28개 주에서는 이번 선거에 중국산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한 것입니다. 도미니언 회사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도미니언은 2018년 스테이플 스트리트 케미털이라는 회사가 인수했는데 이 회사 고위직 이사인 윌리엄 케나드는 클린턴 정부 시절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오바마 정부 때는 주 EU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 계열 고위 인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미니언이 중국산이고 또 이 시스템이 미국 선거에서 악용되어 실제로 표를 빼돌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정황들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려면 즉시 조사부터 하고 나서야겠죠. 어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나라 국민의힘당 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 또한 천지 차이네요.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투명한 선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편지를 띄운 즉시 법무부 장관이 하원 의원들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을 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AP통신은 윌리엄 바 장관이 전국의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추적할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명백히 연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혐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져야 하며 검사들은 추가 조처를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신뢰성 있는 혐의가 적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부처 인사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과 중립성, 비당파성에 확고하게 전념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바 장관이 결국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하면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검사들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 수사의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이 되기 전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 검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미국 대선은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스 부통령 또한 패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어용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었죠. 급기야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박 기자는 한국 언론들에게 입조심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화가 날 만도 한 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제니박 백악관 출입 기자의 으름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번 대선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 팀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소송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불법적인 투표용지는 집계돼선 안 된다라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법원이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까지 이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눈치껏 살피고 있는 반면 눈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문재인은 바이든에게 일찌감치 축하 인사를 건넸고 몇몇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설쳐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김어준 방송에서 하태경과 주거니 받거니 잘도 놀아나는 정청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청래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은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미 관계를 소극적으로 설정했고 바이든 당선자는 8년간 부통령을 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바이든은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클린턴의 케미스트리가 문재인 바이든 케미스트리로 계승될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썼습니다. 정청래는 김대중 클린턴의 후예들이 20년 전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해보기를 기대해본다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뚜벅뚜벅 평화의 길로 가자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뚜벅뚜벅 가는 게 당 규칙인가 봅니다. 개국본 후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도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가기 논란이 일었던 윤미향도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고 심지어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좌파 개그맨 강성범도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고 뚜벅뚜벅 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가 봅니다. 어제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3상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해 내놓은 중간 결과인데 예방률 90%는 감염 위험을 40에서 60% 정도 낮춰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홍역 백신만큼 강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가능한 예방률 75%를 넘는 백신을 기대했던 과학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소식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화이자는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며 이달 셋째 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백신을 우리 국민이 언제 접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자, 일단 우리 정부는 화이자의 백신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접종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왜 이런 입장을 내놨을까요? 미국 일리노이 박사 출신의 김정호 서강대 견임 교수가 이러한 백신을 놓고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외국에서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우리 한국인들은 접종할 수 없거나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강혜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11월 말에 사용허가 신청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 초에는 판매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우 서강대 겸임 교수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한국인 차례가 오려면 멀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이미 2.3억 도스의 백신을 선구매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제약사와도 백신 구매를 예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미국은 19.5억 달러, 1억 도스를 선주문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5억 도스를 더 주문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화이자 백신 개발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구매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한국은 선구매 물량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 화이자로부터 백신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 선구매란 고객으로부터 선투자를 받는 셈이고 그것으로 확보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정우 교수는 코로나와 관련해 향후 전망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같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영국,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경제적 피해도 작았습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우두머리의 말, 정부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2020년은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나라들이 잘 나가는 해, 코로나 피해가 작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백신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들이 코로나의 재앙을 뚫고 솟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 두기도 1단계니 2단계니 어쩌고 하는 것들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이 걱정입니다. 남들은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K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처럼 코백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백신을 확보하는 일이 화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그것부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초 임상시험 국가인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중국산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비사는 이날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코로나100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며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시노백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시노백은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실험에 돌입했는데요. 시노백은 브라질 6개 주에서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고 브라질 정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노백 백신은 안전하다던 브라질이 돌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진행 중인 시노백 3상 임상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안비사는 이번 부작용이 브라질 임상시험에 발생했는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또 심각한 부작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에 이어 중국산 백신까지 문제를 일으키며 이번 사태가 차이나 리스크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총선에서도 대패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의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실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자책골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전세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다선의 국회의원의 여당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촐싹거리다 고비고비 때마다 역공을 당하는지 그의 이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인 김경수 지사까지 주저앉히더니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들마저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전직 장관들과 달리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추 장관 취임 전에는 매년 수억 원대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사진이 법무부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의 특수활동비 현장 검증 자리에서 공개한 A4 2장짜리 설명 자료입니다. 이 자료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중 매년 10억 원 이상을 미리 떼어놓고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장관실로 2억 4,300만 원과 3억 3,500만 원이 배정된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배정한 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야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 또 한 골 넣었다라고 조롱했는데요. 굉장히 코미디 같은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3명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대부분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의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상하 관계였죠. 그런데 최근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법원이 이들의 상하 관계인 점을 고려해 유죄를 때렸다면 10억 원에 가까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 측에서 가져간 행위 또한 뇌물죄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의 행위도 사실상 같은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들이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총장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야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제공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 채팅창에서 야당은 이 사건을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특활비를 겨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관례처럼 내려오던 특활비건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옥죄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반드시 위법 여부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헛발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라임자산 운영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은 최근 2차례 옥중 변질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대충 하고 오로지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조사만 했다고 주장을 했죠. 자, 급기야 본인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더니 갑자기 여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봉현이 도피 중이던 지난 3월 자신의 측근에게 여당 정치인에 대해 폭로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한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 김 전 회장 주장과 배치되는 녹취록이 이날 공개되면서 그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을 잃게 됐고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옹호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김봉현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이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전 회장 주장에 더 큰 의문 부호가 붙게 되는데요. 김봉현이 도피 중이던 지난 3월 측근에게 여당 정치인에 대해 폭로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녹취록에서 로비 주범으로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지목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로비의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전 회장과 여권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지난 3월 흘리라고 지시한 로비 내용엔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4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로비 수사부터 해달라며 관련 진술을 모두 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이 여당 정치인들과 관련한 로비를 폭로해 자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여권에 도움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업체 협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 아내의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6월 미술 전시회를 열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남편을 이용해 기업에서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에서는 김 씨의 사무실뿐 아니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도 포함시켰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와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의문의 일패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얼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진석이라는 인물인데 이 이진석이 처음 청와대에 입성했을 당시 제가 이진석에 대해 보도하면서 청와대가 특이하게도 의사를 청와대로 모셔왔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이진석이 의사 출신이 2017년 5월 청와대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됐으니 제가 특이하다는 멘트를 할 만했겠죠. 그런데 이 이진석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여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진석은 울산 태생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울산에서만 살았습니다. 문재인 절친인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기까지 이진석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이진석을 보호해주고 있는 윗선은 누구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보고서를 남긴 것은 지난해 8월 추미애 무법부 장관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 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하수인으로 보여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운 수사팀은 이런 내용을 인계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왜 추미애를 내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간 간부 인사 등을 통해 정권에 부담을 준 수사를 한 검사들을 지멋대로 속간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이부 당시 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도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전임 수사팀이 남긴 보고서에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2017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완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 시 선임 행정관과 이진석 실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을 논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활용 목적으로 산재모 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했고 이진석 실장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장완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시장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24일 예타 심사 탈락 결과를 발표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탈락 결과가 발표되면서 송 시장 후보가 당시 TV토론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기현 전 시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도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과 이진석 비서관, 장완석 선임 행정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장완석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진석 실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은 이진석 실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은 이진석은 이후 지난 1월 비서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는데 이는 일처리를 잘 해낸 포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진석의 개입 혐의가 분명한 수사팀 보고서가 존재하지만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추미애도 추미애지만 추미애의 충견 노릇을 하며 친문 인간들 수사와 관련해서는 손을 딱 놓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우리나라가 유치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월 대북지원단체 등 4곳을 통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하자는 서한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회는 오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며 각국의 선수와 임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문순 시장은 유치 직후부터 개회식은 강원도에서 열되 폐회식은 북한에 양해하는 방안과 김정은의 치적 사업인 마식령 스키장을 대회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북한으로 보낸 서한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와 북한의 대회 참가 당부, 일부 종목의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왜 3개월이 지난 지금 공개됐을까요? 아마도 지난 9월에 일어난 끔찍한 일,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최문순이 여론을 살피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진 듯 하자 이제서야 여론에 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유치한 청소년 올림픽까지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지사. 북한 청소년 선수들 당신 돈으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겁니까? 문재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서야 할 자리까지 박탈하면서 본인 욕심 채우는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을 향한 짝사랑은 이 세상이 종말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작정인가 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우리 측 자원물자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인영의 통일부가 내년도 대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올해 대비 370억 원 증가했습니다. 37억을 증액했다고 해도 놀라울 텐데 자그마치 370억 원을 북한에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어른 반푼어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은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도의 강혜국 기자입니다. 어제였던 10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보건의료 협력 사업 세부 계획안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및 남북한 방역 협력 필요성 증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내년도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584억 5,900만 원에서 370억 원 증액된 95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0억 원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 체계 구축 지원 130억 원,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 187억 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 53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 내역 사업에 연구용역 실시에 필요한 일반 연구비 2억 원을 제외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남북 간 합의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북한이라는 협상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세부 내역안을 공개할 수 없고 계획안 편성은 정부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열세를 갖다 쓰는데 세부 내역안을 공개할 수 없다니 이게 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에 야당에서는 북한이 도움을 거부하는 사업에 우리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포함된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 예산으로 운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보건의료협력 거부 정책에 따라 우리 측 물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올해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열세 37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굴욕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국회에도 밝히지 않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문제가 특수활동비보다 심하다.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부의 쌈짓돈인가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라도 국회에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폭도 100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프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40% 중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야당과 언론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 조사위가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중 청문회 등 일부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과다 편성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 7일 국회에 제출한 5.18 조사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01억 8,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24억 9,300만 원, 기본경비 36억 7,200만 원, 진상규명지원비 40억 2,200만 원 등을 합한 예산인데 2020년도 예산안 78억 6천만 원보다 약 23억 2,7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중 일부 사업 예산의 적절성에 국회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5.18 청문회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4,250만 원을 편성했고 청문회는 4회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검토 보고서를 통해 청문회는 4회 열리는데 청문회만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는 50회, 언론 간담회는 8회를 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됐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 지원 사업 내역 중 손실보상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는데요.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50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은 5.18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한 1,200명에게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행한 사람 1,200명에게 포상하도록 하고 있어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5.18 조사위는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5.18 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조사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이고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 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이 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를 가공한 통계 자료 등을 총선 유세 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고발당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 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 이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서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용 서비스를 선거에 접목해 민주연구원은 특히 수도권에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의 후보자의 유동인구, 세대별, 지역별 특성까지 나온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가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예산이 박범계 돈도 아니고 박범계 또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박범계의 정신세계는 분명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사업인 법골 LX와 관련해 정작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법원 행정처는 법골 LX USB 제작을 위한 예산 3천만 원에 대해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 과정을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엔 건의할 계획이라며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골 LX 사업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수록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자료는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가 박범계가 조롱하듯 말한 3천만 원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예산은 영원으로 승감됐습니다. 박범계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시. 이딴 식으로 말하며 대법관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박범계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활약을 계속해서 추미애를 대놓고 비난하는 검사들에 이어 판사들까지 사법부 전체를 다 적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하루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